후보자님의 경력과 프로필을 간략하게 들려주시죠.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로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보특보, 전 민주당 남북교류협력특위 부위원장 등으로 봉사하고요. 제17대 대통령 선거 대통합민주신당 정치행정사법 정책 공약을 총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청 정책기획 TF팀장으로 5년 동안 일하면서 광명시 정책 자문 및 기획, 민원 해결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적기업학회 국제위원장과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후보자님의 이력을 우리 광명시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출생지와 간략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가족관계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출생은 전북 완주군에서 출생했고요. 1965년 2월 1일생입니다. 그리고 전주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를 받았습니다. 대학원은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해서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라고요.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관계는 저 아내하고 두 여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 광명 가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명시청 정책팀장으로 시정에 참여했었는데요. 광명시 여기저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광명갑은 광명동과 철산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광명을 지역에 비해 지역 격차가 심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명갑 지역에 더 관심과 투자를 해서 갑을 지역의 지역 격차를 최소화해서 광명시 전체가 상생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광명갑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청의 정책팀장으로다가 근무하신 경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민의 광명 이동에 사시는 이모 씨라는 분이 후보자님이 너무 이력이 몰라서 그렇다고 질의를 또 따라 한번 해보시면서 전 양기대 시장의 정책 보좌관의 경력 가진 분이라면 과거에 광명 동굴에 대한 바다 투자에 대한 시민의 일부의 비판적인 여론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다면 후보자님의 바다 투자의 것을 시민의 모습이 있을 때면 후보자님의 견해와 또 시민의 반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어떤 대안도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그때 제가 정책보좌관으로 시청에 있었는데요. 시청의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었고요. 그때 당시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맡기시는 일 위주로 했습니다. 근데 2012년 제가 2월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업무 파악을 좀 어느 기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동굴 개발은 2010년도에 이루어져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광명 동굴 그쪽에 개발하는데 직접 참여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뒤에 광명 동굴을 좀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장님의 생각이 있으셔서요. 저는 어느 부분을 맡았냐면 유네스코 유산에 좀 등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유네스코 거기에 등재를 하게 되면 개발을 하기가 어렵게 돼 있었어요. 문화유산 등재하면 훼손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광명 동굴이 어느 정도 개발이 돼야 그거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하고 연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를 이제 또 접촉도 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 뭐 경기구나.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광명동굴 그때 등재하는 거는 힘들었었고, 제가 퇴직을 하면서 그 광명동굴 팀의 관계된 분한테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인수인계하고 그런 정도로 끝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광명동굴 그 예산이 많이 투여된 거라든지 뭐 그런 것은 사실은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바다 투자를 했는지 어쨌든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뭐 특정은 뭐 그거는 자세히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정치 입문을 언제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 거기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2007년 그 17대 대선일 겁니다. 그때 현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중앙당 그 정책 그 공약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입당도 하게 되었고 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가. 거기부터 붙여서 본인이 꼭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는 뭐 생각도 좋아요. 파국과 뭐 차별 정책이 있다는 거기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려면 그 올바른 정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생탐방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책보좌관 때 했는데요. 그 법이 없으면 그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공직사회에서든 어디서든. 그래서 무슨 일이든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좋은 민생법안을 만들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타 후보의 정책들이 이제 확실히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드러나면 그때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뭐 중앙에 이제 무대에 가서 정치하시는 것과 또 지역에서 관리하는 그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그 답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중앙 정치를 보면 여야 간에 되게 첨예한 대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중앙 정치에서는 어떻게든지 서로 소통하고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당뿐이 아니라 야당의 의원님들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해서 그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역구 관리는 제가 민생 탐방을 한 5년여간 그 보좌관 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라도 정해놓고 민생 탐방을 하면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면서 그게 지역구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은 또 정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경기가 좀 어렵고요. 그 이제 제조업 고용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일할 그런 분위기도 좀 어려워서 숙명 개발할 수 있는 일자리도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층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높은 청년 실업률이 있어서 우리 노동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일을 해결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나의 철학이자 나의 앞으로의 저의 정치 계획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보자님은 아직도 우리 그 시민들에 대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 그 시민들이 저 염려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그렇다면 뭐 시민과의 뭐 소통 방법, 뭐 지역의 민원을 파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런 데서도 한번 경험이 있다면 또 그런 후보자를 하는 근거 뭐 이런 것도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책보좌관 때 그 시민들과 소통 방법을 민생 탐방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즘 선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좀 더 깊게 와 닿았어요. 내가 정말로 시민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뭐가 원하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그 일을 지속해봐야 되겠다. 그런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냥 책상머리에서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 일자리, 이제 시의 정책을 알리기도 했고, 민원도 해결했고,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민생 탐방을 지속적으로 하고, 제가 총선에 나가서 당선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시민들과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 인생 탐방 많이 하셨네요. 네. 이제 앞으로 광명 정치인으로서 시민을 위한 그 활동과 그동안의 그 업적이 또 다른 면이 있다면 한번 거기서도 덧붙여서 말씀 주시죠. 제가 이제 광명시청 정책팀장으로 5년여간 민생 탐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거의 매일 하다시피 이제 시간을 내서 했던 게 한 4년 3개월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울고 웃고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한 3,800여 분 제가 만난 것 같은데 이제 복수로 또 만난 분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3,000여 분 시민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로사항도 듣고 화장실 수리, CCTV 설치 등 각종 그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이제 공원에 여러 가지 고장난 게 있어서 공원 정비도 하고요. 안양천변에 있는 하수 환기구가 냄새가 좀 많이 나서 한 4, 5m 늘리는 등 그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제가 기획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서에서 실행에 옮겼던 그런 것들이 저의 그 업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고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지금 차량기지 가장 큰 문제는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광명의 그 환경이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니까 그 근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기타 문제들 때문에 구로 차량길이 이전은 제가 반대하고 있고요. 어디까지 지금 맞는지 지금 현재 저희 위치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거나 정부가 그거는 정책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안전한 곳, 또 가장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곳 이런 곳을 좀 다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설정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로 차량 기지가 지금 구로에 있는데 그 구로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또 이전을 바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의 정책이 좀 조정돼야 되는데 제가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이 광명동 특히 이 광명 각 지역은 뉴타운과 재건축 문제가 좀 힘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와 민간 등과 잘 협의하여
그 뉴타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건축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또 있으니까 그것을 잘 조정하여서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범위로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일에 제가 시와 민관과 그 협조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광명갑 지역은 이제 주차장 문제인데요. 우선은 이제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좀 많이 설치하도록 좀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비, 다음에 공유주차장인데요. 공유주차장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종교시설들을 좀 개방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정보통신 고등학교에서 이걸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주변에 민생타방을 나가보니까 골목마다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정보통신고등학교 그때 그 주차장을 개발해서 굉장히 좀 그 주차 문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 주변에 세탁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거는 지원이 되신다면 먼저부터 더 작은 거 할 계획이 이런 걸 여쭤봤었는데 거의 뭐 같은 것 맥락이라고 보겠는데 말씀 잘 제가 그동안에 후보님의 뭐 삶 중에 뭐 후회를 해본 적이 있다든가 인생은 다 누구나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가장 잘한 적이 있다면 뭐 그런 소개를 한번 할 수 있나요? 있을까 하면 한번 말씀 주시죠. 예.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은 부모님입니다. 근데 뭐 효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스럽고 앞으로도 더 이제 좀 부모님들한테 효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좀 후회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게 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출마하신 것을 무척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있어서 그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하시면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도 한번 네, 뭐 저는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독립과 그 하나된 조국, 통일된 조국을 바라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싶고 앞으로 남은 생에 그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번 제가 또 여쭤뵙고 싶은 것은 제가 아는 이제 그 시민의 광명 이동에 사신 분들이 우리 그 협회의 그 공무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시부모님은 전혀 잘 모르신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시는 분이 홍보에 또 좀 잘 안 되시고 있잖아요.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광명을 어떻게 그 와서 이렇게 출마를 하시게 됐느냐 보게 되더니 아까 차량 이전 문제에 대한 말씀이셨지만 광명동의 현안이 지금 뭐 아까 말씀 재건축 이런 문제에서 그 우려된 목소리가 그 모범 지역이 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요. 과연 광명을 잘 모르시는 시부모님께서는 어떤 해결과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하다고 지혜가 왔네요. 거기서 말씀 주시죠. 이제 광명 이동에 사시는 질문하신 그 시민분께서는 제가 아직은 이제 그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질문을 하셨고 제가 이제 광명시청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것을 아마 아직 그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광명시청 정책보좌관의 일이 그 광명시의 정책에 자문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정책 기획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년 동안 5번 회기가 지나가는데요. 광명시에서 돌아가는 전체적인 것을 5번 정도를 스크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아마 그 추진하는 일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광명시의 현안은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그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아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광명시청에서 보좌관으로 그래도 5년이나 근무하면서 제가 또 민생탐방이라는 걸 하면서 광명시의 구석구석을 수도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저를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를 기억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디에 뭐가 필요하신지 무슨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은 시민들과 계속 만나면서 또 민원도 해결하고 정책도 또 제안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시나 국가적인 그 정책 또 방향 여러 가지 일들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으리라고 저는 자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또 하나 또 저기 뭐 예. 삼동에 사신다고 하는 분이 또, 예. 또 지지를 하나 주셨네요. 예. 그, 신 후보님이 그러면 참 맑은 정치인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정치를 하시는 인물에서의 도덕성,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직업 중에서 선택이 맨 꼬레비를 합니다, 지금 정치인이. 예? 예. 예. 기자보다도 한참 떨어졌대요. 예. 아주 그런 그 정치적인 정치하시는 이미지가 상당히 손실되어 있는데 거기는 도덕성 잣대를 하는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그 후보님은 어떠한 도덕, 뭐 동물 이런 부분에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 한번 듣고 싶다고 삼동이라고 하시네. 삼동에 있는 모분이 이렇게 지지를 하셨네요. 끝으로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삼동에 있는 시민분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이렇게 좀 도덕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적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어느 직업군이든 다 좋은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힘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에만 그렇게 도덕성이 좀 약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기자분들도 있고 또 여러 또 같이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편향된 의견 같고요. 어찌됐거나 저는 정치 그쪽에 지적을 하신 거는 우리 사회에 그래도 좀 법도 만들고 그래도 본인들이 좀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저는 그 도덕성 하면 꼭 이제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를 많이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나라는 동방예의주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도덕성 문제를 그냥 어떤 윤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도 좀 보는 좀 포괄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갔으면 하는 좀 클린 정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더 제 자신을 좀 절제하고 다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